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충청 타운홀 미팅을 기억하십니까? 맞아요. 예. 그 가운데 과학자 한 분이 아주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대한민국 과학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용이 진짜 좋았거든.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분이 진짜 훌륭한데 누군지 모르지만 훌륭한데 말이 너무 많아. 와 진짜 장난이 아니야. 또 우경이 아니 너무 말이 많아.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도 내용은 좋았거든.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만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거를 10번을 얘기합니다. 내용은 좋았다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나는 몇 번을 내가 이거를 편집을 하다가 말이 너무 많아서 포기를 하고 오늘 아예 그냥 시간을 따로 해서 모셨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기초과학연구원에 있다가 해고를 당했나 봐요. 자세한 사연은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최숙 박사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핵과학자이자 중이온 가속기 제어 시스템 연구를 하는 최숙 박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긴장됩니다. 매부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오셨겠죠. 유튜브에서 좀 몇 번 보긴 봤는데 제 주위에 그 팬들도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자주 보기는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인재가 진짜 많다. 과학 인재가. 근데 이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왜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지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재가 왜 과학자가 되기보다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지 정말 중요한 얘기였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말이 너무 많은 거야 말이. 원래 최 씨가 말이 많아요. 아니 최욱, 최겸. 왜 그러냐면 그런 자리가 많지 않으니까 그쵸. 아마 다 쏟아내셨겠죠. 그때 그 장면 아주 짧게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함께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7살 때부터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과학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연구직인데 지금 해고당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뭐 우수연구원상까지 줘놓고 해고를 시키시더라고요. 하여튼 나중에 해고 문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그러면 국내에 있는 과학자들 해외로 이주를 하는가, 그리고 왜 과학자들이 의대를 가려고 희망을 하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입니다. 제가 툭 잘랐어. 진짜 나뭐 더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봤는데 너무 그냥 길어. 끊어버렸어? 너무 길어. 너무 길어서. 나는 본인이 대통령인가 했어. 근데 솔직히 진짜 중요한 얘기를 다 하신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과학계에서 대부분은 이제 연구만 하신 분들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목소리를 잘 내는 분들이 없어요. 맞아요. 정말 이번엔 조리 있게 좀 길게 목소리 내셔서 현장 목소리를 다 내주셨죠. 저는 말씀이고. 혹시 그때 말씀 나누고 뭐 현실적으로 좀 바뀐 부분이라든지 변화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저는 잘 몰랐지만 전 국민들이 좀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이슈화가 갑자기 됐다는 소식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고 사실은 그날 이제 대통령님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AI 우리 하정우 수석님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명함 주고 받고 인사하고 자료 주고 받으면서 앞으로 소통하기로 했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오늘 보내드렸어요. 1차적으로 보내드렸고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이 와서 담당자하고 조금 자료 보시고 추가적인 논의를 좀 같이 하자 이렇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보낸 내용이 대한민국 과학계 문제점들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때 이제 대통령님께서 살펴보라고 하셨던 게 이제 제 해고건과 관련된 부분도 조금 따로 챙겨봐라 이렇게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 내용하고 과학계에 대한 제언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한 제언. 오늘은 뭐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는 배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중요한 날인데 뭐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오신 김에 저는 근데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 뭐 아주 길게 해봐야 어차피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대한민국 이 과학계 핵심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안정성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결국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연구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어쨌든 뭐 10억짜리든지 5억짜리든지 연구 플랜을 프로젝트를 주고 그것을 이제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제가 프로젝트를 따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짜리든지 10년짜리든지 연구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네. 중간에 우리 이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연구자들을 연구 카르텔로 만든 다음에 네. 연구비를 갑자기 삭감해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추진하시던 연구들을 다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관련해서 되게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받은 노벨상 유력 후보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제 예산 삭감 자기는 안 됐겠지 전화했는데 그 담당자가 축하드린다고 다른 분들보다 예산이 덜 깎였다고. 아니 그 페브로스 카이트라고 엄청난 연구 논문 그 쓰신 분이 계시거든요. 유력 후보인데 그분이 덜 깎였다고 축하 전화를 받았다고 어이가 없다고. 윤석열은요. 대한민국 현재도 죽였지만 미래까지 죽였어 윤석열. 아니, 다 박살내놨어 대한민국을. 아유 진짜. 죄송해요. 저랑 좀 악연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이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난리가 났죠. 그랬는데 그 이후에 회복시켜준다고 하는 것이 깎았던 예산을 회복시켜서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준 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들.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프로젝트들의 예산을 늘려주고. 그랬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깎였던 연구 예산들이 복원된 게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몰랐네. 실제 외부에서 볼 때는 정부에서 홍보할 때 연구비 다시 삭감했던 거 원복했다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마치 원복된 것처럼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목소리가 왜 안 들렸지? 아니 형 작년에 말했는데 입틀막 하고 그냥 카이스트에서 그냥 내쫓았잖아요. 맞습니다. 미친다. 그러니까 소통 진짜. 자체가 불가능했으니까. 진짜 윤석열이가 우리 미래까지 다 죽였어, 진짜. 예. 아니 근데 윤석열이가 뭐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다 죽인 거는 뭐 다 세상이 아는 일인데 윤석열 이전에도 대한민국 과학계가 천국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정부가 뭐 그렇게 이상한 정부도 아닐 테고 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훌륭한 인재가 있지만 대한민국 과학은 세계적이지 못한 그런 이유를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는 우리 환경이 이렇게 좋은 연구자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연구자들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만 가장 좋아하는 건 흥미롭고 재미있게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파고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실제로 뉴턴이나 위대한 연구를 하셨던 분들 대부분이 네. 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여유 있는 시간, 여유롭게 깊이 사색하고 어떤 성과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하지만 재미있는 일을 찾아서 하시다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노벨상도 타시고 네. 역사를 바꾼 그렇지. 위대한 발견들을 하셨거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 지원해줘야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 젊은 연구자들이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첫 번째가 임금과 고용 구조입니다. 고용 구조가 우리 연구자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나면 박사학위를 받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렇죠. 졸업하고 나서도 안정적인 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대부분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포닥하시면 대부분 다 비정규직입니다. 그 고급 인력인데. 맞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죠.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러니까 외국으로 가게 그렇죠. 되죠. 맞습니다. 비정규직에다가 두 번째는 거기에 그러면 비정규직이면 임금이라도 충분히 줘서 뭐 그 그렇지. 기간 동안 충분히 연구를 하고 또 옮겨가서 다른 연구를 할 수 있게 연계시켜서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국내 연구기가 굉장히 작아요. 풀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특정 연구를 하다가 다른 프로젝트를 옮겨가기가 쉽지가 않고 두 번째는 임금 구조도 굉장히 작습니다. 비정규직에 임금이 적다 보니까 연구자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사실상 가족을 먹여 살리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외국 가는구나. 상당히 많이 가죠. 예.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놓고 맨날 우리나라는 모든 정부가 뭐 미래, 과학, 산업 맞습니다. 이런 얘기 하니까 이게 맞습니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네. 맞습니다. 뭐 이분들이 뭐 타워팰리스 살게 해달라 이런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 굉장히 고용이 불안하네 생각보다. 네네. 박사라고 하는 고급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 실태조차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정부에서는. 왜냐하면 그 자체도. 구조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에서 고용되어 있는 포스닥, 박사 후 연구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초기 연구자들, 젊은 연구자들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중견 연구자급으로 조금 성장은 했는데 연구기관에서 기간제나 위촉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사실상 정규직하고 비슷한 업무들 다 하시거든요. 네. 책임을 가지고.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들에 대한 TO를 관리합니다. TO를 원하는 만큼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연구에 이번에 50명이 필요합니다. 그럼 50명을 쓸 수 있게끔 연구비가 있어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아니라 TO를 정부에서 관리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너희 기관에 연구자로 뽑을 수 있는 사람 2명 줄게. 그러면 정규직 자리는 2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하시는 분이 생기면 그 자리 정도. 개판이네. 네, 맞습니다. 개판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자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럼 이제 연구자들 먹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연구자들이 상당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향만 조금 틀면 의대로도 가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대 쪽이나 또는 해외로 가시면 또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한국 연구자들이 굉장히 똑똑하고요, 부지런하고 손도 빠르고.
굉장히 연구를 잘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속상하네. 그 우리가 인재를 뺏기는 거네 그런 맞습니다. 식으로.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결과가 바로바로 안 나오다 안 나오죠.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베이스죠. 아. 예, 그게 베이스죠. 그게 아주 올드한 사고 방식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PBS 제도라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제도인데 예. 프로젝트 베이스 이 프로젝트로 기반을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어떤 연구비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연구기관도 그렇고 우리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도 그렇고 어떤 프로젝트가 5억짜리 프로젝트가 떴다 그러면 지원서를 다 내가지고 당첨이 되면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연구자들을 투입시키는 겁니다. 예, 비즈니스 예. 연구자들을. 그리고 결과물을 내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프로젝트들이 조금 장기 연구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 좀 충분히 주고 네. 장기 뭐 10년, 20년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프로젝트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1억, 1억 5천, 뭐 2년, 3년짜리 그나마 그러니까 교수님들이나 연구소에서도 그런 프로젝트를 몇 개씩 해야 되냐. 한 연구자, 핵심 연구자, 책임 연구자가 프로젝트를 많게는 예전에는 10개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제한을 둬가지고 한 5개 정도. 그러면 1년 동안에 우리가 써야 되는 보고서만 해도 들어갈 때 보고서, 연말 보고서, 그다음에 최종 보고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서 쓰다 끝나고 프로젝트를 따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연구자들급이 진짜 중요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구조되지 않습니다. 아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어. 아니 과학자 중에 또는 뭐 과학계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우리 최숙 박사님 말고 또 있어요? 예, 대전에 가면 연구기관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예. 출연 연구기관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공공연구노조가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한 3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노조인데 노동조합에서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항상 대변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정감사 전에 정책 요구안도 제출하고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정책 요구안 제출하고 네네네.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꾸준히 해왔는데 네. 항상 초반에는 PBS 제도를 개편하자 이렇게 해서 논의가 많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 논의가 되다가 어느 순간에 네. 내용이 사라집니다. 그 왜 그렇다고 봐요?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PBS 제도를 고치려고 하면 일부 연구자들은 PBS 제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왜냐하면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미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PBS 제도를 다 반대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충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그 벽을 넘지 못해. 그러면 그것들을 생산적인 논의를 거쳐서 일부는 존치를 하더라도 어떤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면서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그냥 논의의 대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특정 그룹의 목소리만 대변되는 대체적으로 이제 기관장님들 같은 경우는 PBS 제도를 좀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기관에서 연구비 받아와서 본인들이 조금 좋아하거나 성향에 맞는 또는 자기 본인이 어떤 방향을 정하고 있는 투자 방향 또는 기술 투자 방향에 대해서 조금 프로젝트를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권한들이 생기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연구소나 연구원의 원장님들 목소리가 대체적으로 크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장 연구자들보다. 이제 좀 알겠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가기가 딱 좋네. 그러나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해가는 거지. 그러니까 기득권이라고 말하면 조금 이제 기분이 나쁘실 수 있지만 무슨 말씀인지 연구계에서도 기득권 또는 있죠.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기존을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하시죠. 그렇지. 그 입장에서는. 하지만 젊은 연구자들은 이 구조 속에서는 이 스타가 나올 수가 없어.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스타 나올 수 없어. 알겠습니다. 네. 좋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알려져야 네네네. 이게 또 여론이 형성되면 여론 형성되잖아요. 정치인이 하지 말라고 해도 이것도 합니다. 예. 저도 제가 예. 뭐 국정감사 뭐 참고인으로도 많이 출석을 해봤지만 제가 이제 과학자 입장에서 우리 이제 기초과학연구원이나 중이온 가속기 구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앞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들 네. 또는 조금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가서 설명하고 말씀을 드렸을 때 국회의원, 시민 그리고 정부 관료들까지 단 한 사람도 반대하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들을 들고 제가 나갔을 때 기관 내에서는 또 이제 본인들 방향이 기관 운영자들 입장에서 방향이 있으시겠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방향이 맞지 않은 저 같은 연구자들은 기관 내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그래.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쉽지 않겠네. 예. 알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뭐 중이온 가속기 뭐 얘기하시는데 그게 그 전공인가 봐요. 전공은 제가 핵물리학 이론을 전공을 했고요. 머리야. 중이온 가속기부터. 나는 아예 몰라. 가속하면 저 딱지 뗄 텐데 그 생각밖에 안 근데 이제 되더라고. 가속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입자 가속기를 하나 잘 만들잖아요. 그러면 노벨상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 얘기 잠깐 하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예. 그래요? 예, 저기 참 입자 뭐 가속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좀 알아듣게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스위스에 가면 스위스. 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CERN이라 그래서 네. 지하 100m에 약 네. 2km 둘레에 20km 둘레에 이 원형 가속기가 있거든요. 입자 가속기가 있거든요. 그 가속기에서 2013년도에 피터 힉스라는 분이 노벨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가속기로. 그 가속기를 이용한 실험으로
예, 마찬가지로 이 중이온 가속기를 떠나서 입자 가속기를 이용하면 네. 현재까지 실제로 받은 노벨상만에서 26개 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화학이나 신소재나 생명공학이나 이런 쪽으로 연관된 연구를 하셔가지고 받은 노벨상이 20개 정도 됩니다. 와, 이 가족 쪽이 아주 좀 알아주나 보네. 굉장히 오. 중요한 장치고 노벨상. 제대로만 만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래요? 예, 실제 우리 일상생활이나 의학이나 적용할 수 있는 분야도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노벨상 노다지뿐만 아니라 우리 그 요즘 고용암 신의 치료기라 해서 중입자 치료기라고 있거든요. 암만 딱 때리는 거. 암만 딱 때리는 예. 거 알갱이를 던져가지고 근데 그 암에 잘 결합해서 잘 터뜨리는 입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입자들이 아직 많이 안 밝혀졌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몇백억짜리 그 중입자 가속기에 있는 그런 동위원소 입자들은 전부 다 외국에서 사오는 거예요. 비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입자 가속기를 해서 정확하게 이런 암을 잘 때리는 입자들을 많이 우리가 찾아낸다면 네. 우리가 직접 이렇게 단가도 싸고 그러면 암 환자분들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럼 의학 사람을 살리는 치료제로서도 이 입자 가속기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이온 가속기라고 했는데 예. 중이온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속까지 합니까 우리 아니, 입장에서? 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이온은 아시죠? 이온 음료. 이온 음료? 예, 뭐 그 플러스 마이너스 포카, 이온 정도는 네, 아시잖아요. 이온. 네, 네. 이온 정도는 아시잖아요. 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뭐 배웠을 테니까. 네. 그 이온. 이온인데 중이라고 하면 무거운 이온을 말씀드려요. 무거운 이온. 예, 무거운 이온. 뜻이에요? 가벼운 이온이 있고 무거운 이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다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원자로 있습니다. 구성돼 있고. 전자를 떼어내면 전자를 떼어내면 이온이 됩니다. 이온이. 이온 플러스 이온. 맞습니다. 플러스 이온. 어우 똑똑하시네요. 우와, 예, 플러스 이온. 그럼 과학 굉장히 전자를 얻으면 뭘까요? 전자를 얻는다. 그러면 마이너스 이온. 그렇죠. 예. 됐지. 어우, 그, 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따라오세요. 제가 그 네. 짧게 제가 짧게. 눈으로 한번 보일 수 있게 짧게 한 거 준비했는데 네. 이게 지금 제가 이온을 넣어놨거든요. 얘네들이 물에 잘 녹아요. 왜냐하면 물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원자들 중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는 음이온, 양이온들이 잘 녹아요. 그래서 이온 음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온들도 특정 이온이 만나면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져서 원자로 바뀌어요. 침전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3초면 되거든요. 네.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게 예. 이걸 뚜껑을 따가지고 자, 두 하나는 투명하고 하나는 이거 포카리스웨트 이온 포카리 이온 스웨트. 조자 이온 예, 부어주세요. 자, 네. 부어줍니다. 쭉 더더더. 네, 됐습니다. 더 자 이렇게 해서 섞어서 섞어서. 지금 이온들이 다 녹아 있는데 바로 원자로 바뀌는 침전물로 바뀝니다. 뭐야? 이게 깜짝 놀랐네 이 자스가. 뭐야 너? 이게 바로 침전물 이게 바로 이제 이온 플러스 마이너스 튀다가 얘네들 들러붙으면서 이제 원자로 바뀌는 침전물로 바뀌는 앙금 반응이라 그러거든요. 신기하죠? 와, 이 자식이 이래서 잘 나가나 보네. 깜짝 놀랐네. 저것만 들고 다니면 되겠네. 약간 지루했거든. 제가 이걸로 이온 상태에 있다가 네. 이온이 결합하면서 네. 원자 상태가 됐다고. 그렇죠. 원자 이제 침전물로 생긴 앙금 반응이라 그러는데 뭐 어쨌든 제가 이걸로 이제 영재학교 과학부 친구들도 많이 보내고 와, 저거 있으면 그 여자들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안 소개팅 해. 할때 이거 한번 보여주면 난리 날 것 같은데. 과학은 재밌는 게 정말 많습니다. 과학은 너무너무 재밌고 신기하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온들 중에서 중이온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뭐야?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에서 이제 헬륨보다 더 원자보다 높은 애들 아, 무거운. 무거운 네. 애들, 무거울 중지. 그래서 뭐 우라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우라늄. 핵폭탄 만들- 예, 우라늄. 우라늄 네. 이온도 중이온입니다. 굉장히 뭐 238. 이제 뒷번호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하나 그럼 살짝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오.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로,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학교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잘 고맙습니다. 네. 과학코너 꼭 이거 한번 찾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 아는 게.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무거우니까 중이온.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중이온이 이제 어쨌는데? 중이온을 가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이온은 네. 가벼운 이온보다 중성자와 양성자 객수가 굉장히 많이 뭉쳐 있어서 가속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많이 나가는 아니 저기 사람들은- 선생님 예. 중성자는 아까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갑자기 또 중성자 얘기하면 이게 어떡합니까?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네.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 몸이 다 그걸로 이루어져요. 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핵. 네. 우리가 핵입니다. 핵. 핵. 핵에 전자가 붙어서 원자가 된 거니까 예, 우리는 핵입니다. 핵. 사실 우리 몸 안에 모든 게 다 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네. 핵 안에 바로 중성자라는 중성자와 것과 양성자라는 게 같이 양성자. 결합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깨뜨리면 깨뜨리면 어떤 우라늄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지 않은 녀석들은 어느 순간에 중성자를 하나 쏙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다가 부글부글부글부글 하더니 뽕 하고 깨집니다. 깨지면서 뭐가 튀어나오느냐? 열중성자라는 게 하나 튀어나오면서 질량이 아주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기서 잘 아실 거예요. E는 MC 스퀘어. E는 MC 스퀘어 알죠? 예, 아인슈타인이. 네. 예, 그래서 에너지가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열 에너지를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라늄 원자가 손톱만큼 하는 질량 안에도 수십억 개가 들어있거든요. 너 이거 못 알아들었지? 이런 바보들 때문에 제가 필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몰라. E가 뭐냐? 이게 에너지죠. 예, 맞습니다. M 질량. 저거 M은 질량. C. C는 빛의 속도. 예. 이거의 제곱. 스퀘어 제곱이야. 예. 자, 그러니까 봐봐. 중량, 질량 있지. 네. 질량이 뭐 1 올라가면 에너지도 1 정도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 큰 의미 없어요. 네. 근데
C 제곱이야. 빛의 속도가 어마어마하잖아. 그렇죠. 네. 빛을 제곱을 해. 그러면은 질량의 미세한 변화에도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증폭된다는 거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얘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 빛을 제곱한다는 게 뭐야? 빛을 왜 제곱해? 30만 아니, 그러니까. km/s를 제곱해 보십시오. 에너지라는 게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이 아주 살짝만 변해도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빠르죠. 그거를 2번 곱하면 어마어마하잖아. 엄청나지. 그치? 네. 그러면 봐봐. 질량이 1인 게 있어. 그러면 2는 1이라고 칠게 질량이. 그러면은 에너지는 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C 오늘 2시간 걸린다. 제곱이라고 쳐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질량이 1.1인 게 있다고 쳐. 이거 오늘 안에 맞출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이래서 몽둥이가 필요합니다. 몽둥이. 얘기해봐요. 근데 1.1 곱하기 빛의 속도 곱하기 빛의 속도니까 엄청날 거 아니야. 30만 km/s 제곱하시면 됩니다. 작은 차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야. 이놈 자스가. 아. 그래서 핵폭탄이 나온다고 이놈아.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게 에너지를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면 원자력 발전소. 컨트롤하지 않고 그냥 폭발하게 놔둬버리면 원자 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 과학자들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E는 MC 제곱 공식 보고 그럼 우리 주변에 질량이 사라지는 반응이 뭐가 없을까? 이걸로 그러면 폭탄이나 에너지 만들 수 있겠다. 근데 핵을 쪼개니까 우리도 과자 쿠크다스 쪼개면 과자 부스러기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10짜리를 쪼개면 5짜리가 되는 게 아니고 막 4.5, 4만 되고 0.5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쪼개지는 핵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나 원자 폭탄 이런 게 나온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폭탄에 많이 쓰이는 게 우라늄인데, 예, 맞습니다. 우라늄이 어떤 성격 때문에 그렇게 쓰인다고요? 우라늄이 이 중성자와 양성자가 이렇게 사실은 안정적으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안정적으로 있던 녀석에게 중성자를 하나 쏙 쏴줍니다. 중성자를 쏴줘. 중성자를 하나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안정되어 있던 녀석이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깨집니다. 깨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깨지면서 열중성자라는 게 또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 녀석이 또 다른 원자에 들어가게 되고 연쇄 반응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계속 쪼개면서 계속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질량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게 뭉쳐가지고 어마어마한 열 에너지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에너지로 만들려면 폭발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도록 탄소봉을 이용합니다. 탄소봉을 이용해가지고 탄소봉을 많이 집어넣어서 열 중성자를 흡수시켜버리면 반응이 덜 일어나겠죠. 연쇄 반응이 덜 일어나.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우리가 인간이 컨트롤해서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무슨 제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컨트롤이 안 되게 되면 폭발하겠죠. 그게 바로 후쿠시마. 이제 좀 알겠네.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컨트롤하면 인간에 굉장히 유익할 수도 있는 양면의 나를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은 그렇습니다. 그럼 중이온 가속기는 뭐예요? 이제 가속하셔야죠. 예, 중이온 가속기는 이 입자들을 가속을 해가지고 타겟이라는 녀석한테 특정 물질로 이루어진 타겟에 때립니다. 자동차를 가속해가지고 벽에 꽉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벽이 깨지죠. 그래서 바퀴도 날아가고. 그렇죠. 예, 근데 이 자동차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몰랐는데 부딪히고 나서 튕겨져 나오는 녀석들을 보면, 얘는 바퀴도 있네. 나사못도 있네. 그렇지. 예, 여러 가지 그 안에 구성되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구성 원소들을 세세하게 우리가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 연구를 하다 보면 물질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원자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우주에 있는 천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태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겠네. 이런 것까지 연구할 수 있는 거죠. 와, 잘 됐다. 나중에 연구하다 보면 거꾸로 만약에 이제 연구를 하잖아요. 원리를 밝혀내고 나면 우리가 원리를 밝히는 것까지가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한 건데 원리를 알게 되면 그다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측한다는 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중이온 가속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자를 가속하는 것도 있고 중이온을 가속하는 가속기도 있는데 중이온 가속기는 중이온을 가속해서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이온을 가속해서 새로운 아마 원소를 이런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랑슘, 아인슈타이늄. 원소를 새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원소를 인공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만든 사람이나 그 기관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이온 가속기를 처음 만들 때 물론 그게 꼭 목적은 아니었지만 우리도 중이온 가속기 이용해서 새로운 입자를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코리아늄이라는 우리나라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뭔가 우리나라를 홍보할 수 있다. 이런 개념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뭐 부수적인 건데 굉장히 뭐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새로운 입자를 발견해낸 것들이 암 치료나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또 할 수 있으면 중이온 가속기에서 나오는 입자들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물질들에게 특정 물질을 주입을 하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반도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새로운 특성을 띠게 만들 수
수 있습니다. 기존과 다른 특성. 그럼 그것들이 신소재가 되고 그 신소재를 가지고 뭐 배터리의 성능을 증가시킨다든지 지금 뭐 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뭐 지금까지는 뭐 배터리의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왜냐하면 폭발성도 있고 사실은 뭐 용량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많이 어려운데 네. 신물질을 개발해가지고 전자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할 수도 있다. 굉장히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또 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우리 뭐 그만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말이 많아서 그래서 뭐 가속을 하셨어요? 아니면 가속 못하고 그냥 감속하다가 해고되신 거예요? 예, 그 가속하는 장치까지 만들고 저는 이제 거기 이제 분해에 해당하는 제어 네.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개발을 하다가 제가 맡은 장치까지는 장치를 개발해 놓고 사실 이제 해고가 된 상태입니다. 가속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좀 그러니까. 아쉽네요. 제가 한 1분 정도로 좀 이게 네. 얼마만큼 중요한지 예. 정리해드리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중이온 입자 가속기를 작년부터 이제 시작하게 했거든요. 이게 이 한 대가 1조 5천억 정도 해요. 라운이라 그래서 이 라운 뜻 자체가 이제 즐겁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즐겁게 연구하자.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판 그 연금술 진짜 가능한 연금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원자 같은 거 이온을 던져가지고 새로운 원자를 만들어내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한 새로운 물질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과학계에서도 사실상 체육 지구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최승님. 최겸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구님은 지구과학을 잘하고 최겸님은 물리를 잘하고 또 대한민국을 잘 웃기는 채용님도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같은 원자지만 비슷한 동위원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 동위원소. 네, 그러니까 원자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 하나 있는 원자를 1번 수소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양성자가 하나 있는데 중성자가 하나 붙어 있는 애가 있고 두 개 붙어 있는 애가 있고 세 개 붙어 있는 애가 이렇게 다 달라지거든요. 네. 전부 다 같은 수소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1번 수소지만 성질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라온에서 이제 중이온 같은 거 던져가지고 막 이렇게 깨고 합성하고 하면은 이 중성자 개수가 다른 같은 원자지만 전혀 다른 성질의 원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만들었을 때 이런 고체 리튬 배터리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암에 잘 결합해서 암을 터뜨리는 이런 그 중입자 치료용 암 그런 물질도 개발할 수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부가가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네. 이런 우리나라의 라온도 지금 열심히 가동하고 연구 중이니까 이제 응원해줬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입자 가속기도 잘하고 있지만 또 핵융합해서 이제 K스타 대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하고 있거든요. 핵융합하고 있어 지금. 지금 열심히 이제 전 세계에서 1등이 48초 1억도 플라즈마를 달성했어요. 와.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능력은 좋은데 네. 이 현실적인 여건이 작년에 그렇게 막 뭐 AI니 뭐니 다 치고 갈 때 우리는 뒤쳐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좀 응원해 주시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해주셨으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네. 좀 이렇게 발전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부터 R&D의 현재 체제에 대한 많은 어떤 무지의식을 갖고 계셨고 충청도 타운홀에서 R&D 관련된 경청 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인공지능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도 과학자입니다. 인공지능도 과학자고 그래서 학예하던 시절부터 굉장히 많은 불합리함이 있었던 것을 실제로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전반적인 체계, 즉 과학 어떤 R&D의 기획, 예산관리, 평가, 선발 전반에 대해서 손볼 필요가 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실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이런 부분들을 과기정통부와 함께 태스크포스 팀을 띄워서 과학자들이 말 그대로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들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행사를 대통령께서 직접 와서 경청을 하시는 거고 저도 최소한 3-4번 이상 현장에 와가지고 오늘 같은 말씀을 계속 듣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전문가들이 업에 계신 분들이 주도해서 이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될 것 같고 머지않은 미래에 그 결과들을 발표를 해서 여러분들께 개선된 대책안을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과학계의 허리인 젊은 과학자들이 불안정한 고용과 처우에 불만족하여 해외로 탈출하고 있는 실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박사급 인재들이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가족 부양조차 안심하지 못하는 현실은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정부는 이제 연구자의 고용 안정과 신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젊은 천재들이 오직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안정적인 TO 확보와 PBS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하면 좋겠습니다. 인재를 뺏기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는 준엄한 경고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